쉬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일까? 인간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왜 어떤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어떤 시간 늦게 지나가는 것일까? 어제도 내가 사실은 사람 만나면서 참 만나기 편한 사람을 만날 때는 야, 내가 한 30분 얘기한 줄 알았는데 막 3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요. 저 사람 언제 집에 가나? 언제 집에 가나? 마치 수업이 언제 끝나나? 수업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는 아직도 11시밖에 안 됐어. 막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저만 혼자 즐거운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문학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 문학 작품들이 그 대부분 똑같이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문학이 제일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그 중에서 시가 제일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 시험에서도 시 파트가 중간 정도에 나오는 건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절정을 이루는 그 시점에 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는 하나의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이 단어, 이 선택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고 거기에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파악을 하겠느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시인의 마음과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시를 읽을 때는 일단은 본인의 첫 느낌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의 첫 느낌으로 읽었을 때 아이 틀렸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 글을 읽을 자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일단 여러분의 첫 느낌으로 읽어보세요. 그래야 글에 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궁금한 단어들. 여기서 궁금한 단어는 두 가지겠죠. 아까 존패처럼 그 단어 자체를 좀 헷갈리거나 우리가 한번 다시 짚고 가야 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단어는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이 표현을 썼냐? 이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날이 되게 추운 날인데 왜 갑자기 여기서 덥다라는 뜨겁다는 표현을 썼을 것인가?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아마 그 드라마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드라마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예전에 그리 시청률이 높지 않았던 드라마 중에 그냥 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냐면 12월에 열대야라는 드라마였었어요. 이거 꼭 찾아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런 드라마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12월인데 겨울인데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드라마에서 12월에 어떻게 열대야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문학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낯선 개념들을 다 한번 체크해 보자. 아까 비문학 시간까지는 비문학의 내용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적어 봅시다라고 연습을 했다면 이제 문학 시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낯선 개념에다가 표시를 하는 그 연습을 하면서 가자는 거죠. 조금 다른 거예요. 비문학은 그 글이 시키는 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거고 지금 현 시점에선 문학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낯설고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궁금한 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서적으로 첫 번째 느낌. 자, 그 다음으로 무엇을 보느냐? 비로소 어떻게 나눠서 읽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는 비문학에서도 문단 나누기를 했었어요. 힘들다면 일단 시도 친절하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문단은 아니지만 연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연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연을 보다 보면 비슷한 것끼리 뭉쳐질 수도 있다는 것도 나중에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만의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만의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머릿속에서 항상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문학을 읽을 때는 우리가 단어 중심이나 문단에 대한 분석 중심으로 갔다면 문학은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만의 그림. 못 그려도 괜찮아요. 여기서 그림, 이거 미대 입시가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갤러리에 여러분들의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그림이 몇 장면이나 몇 컷이나 나올 것인가. 웹툰으로 따지면 나는 토요일 저녁, 일요일 날마다 나오는 웹툰을 즐겨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그 저승사자가
극단적 선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케이스별로 얘기한 뭐 그런 웹툰이 있어요. 내일인가 아마 이름이 그럴 텐데 그 웹툰이 이제 일요일 날 그 원래 나오는 웹툰이니까 토요일 날 보통 11시 정도 밤 11시면 올라와 있어요. 그럼 나는 냉큼 11시가 언제 오나를 기다리고 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자 그것도 웹툰을 보면 다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 장면 하나가 글로 풀어져 있다면 이렇게 시에서 어떤 덩어리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그게 몇 장면이나 나오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그걸 본 다음에 그걸 본 다음에 비로소 해야 될 일이 그 전체를 묶어서 여러분만의 만화처럼 마치 전체를 보는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한 컷 한 컷이 모인 웹툰이 그날 한 편의 시나리오 스토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장면으로 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 자율적인 생각의 몫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머릿속에 같이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그 연습을 몇 번 더 할 겁니다. 자, 한번 시로 들어가 볼게요. 이 시는 산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꽤 긴 시입니다. 여기 뒤까지 있어요. 김광섭의 산이라는 시입니다. 자, 한번 먼저 내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업됐다가는 해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놓고 먼 산속으로 간다. 산은 날아도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 속에서도 흙 한 줌 돌 한 개 들썩거리지 않는다.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봐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간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업돼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꾼다.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산은 양지 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메신다.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산은 한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높은 산, 고산도 되고 이름 있는 산, 명산도 된다.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자, 이번에는 서연 학생이 한번 이 시를 쭉 읽어볼까요? 이 시를 한번 그냥 쭉 읽어봐요.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업됐다가는 해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놓고 먼 산속으로 간다. 산은 날아도 새송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 속에서도 흙 한 줌 돌 한 개 들썩거리지 않는다.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봐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간다. 그럴 때는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업돼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꾼다.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갑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산은 양지 바른 쪽에 살아나 붙어 높은 꼭대기에 신을 내신다.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두루 험한 거북이로 올라간다.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벽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우쩍하면 솟아서 벙어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산은 한 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도 되고 명산도 된다. 산은 언제나 기슭에 밤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도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내려 한다.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재화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서현 학생만 딱 이렇게 했다라는 건 다음 시는 누가 읽어야 된다라는 게 짐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서현 학생 천천히 이 시를 우리가 두 번 읽어봤어요. 내가 읽어보고 서현 학생 읽어보고. 이 시를 그냥 읽었을 때 첫 번째로 드는 느낌이 뭐였어요? 산이랑 사람들이 친한 그렇죠. 산과 사람이 친한. 그게 주제예요. 그게 주제예요. 다 나온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여기에 김광섭 시인이 지금 여기 와서 강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설자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서현 학생한테 1번 저기 첫 느낌엔 정답이 있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상관 사람이 친한 문장으로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 느낌 그대로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과 사람이 친한. 오늘 이 시는 산과 사람의 친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구나.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이 시에 있는 모든 표현은 산과 사람이 친하다는 것으로 다 이어져 있겠구나. 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는 첫 느낌이에요. 이 첫 느낌이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야, 첫인상, 그런 거 있잖아요. 첫인상이 너무 좋으면 사실은 사람 성격은 별로인 것 같은데 또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또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아, 이 첫 느낌이 여러분한테 팍 꽂히게 만드는 거죠. 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아,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야, 만약에 내 주변에 이런 산과 같은 성격의 인물이 내 주변에 있다면 너무 나는 행복한 사람이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참 따뜻하다. 참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 시를 난 읽으면서. 나름대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재화 선생님 첫 느낌이 어땠나요? 저 흐뭇한 미소가 나한테는 산과 같은 존재인 것 같긴 한데. 자연, 어, 자연. 자연과 그 생물의 어허. 관계. 자연과 생물의 관계. 맞아요. 이렇게도 주제를 볼 수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빙고. 자, 이 틀에서 작품을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과 인간이 친하다는 거, 사람이 친하다는 거, 자연과 생물의 관계로서 이걸 읽기 시작하는 거.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산과 사람이 친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를 읽다 보면 바로 사면이 눈에 띄게 됩니다.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왜 어르신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왜 등산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나름대로
그분들한테는 쉼의 공간이 되기 때문이고요. 산과 사람의 친함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저기 기승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해. 우리랑 관계 똑같죠. 잘 지내고 싶어서 다가갔다가 아예 아닌 것 같으면 잠깐 들어가 버리는 이 관계까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자연과 생물의 관계로 이해했다. 새 둥지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이 있는 데서도 흙 한 돌 한 개 들썩거리지 않는다. 얘네들까지도 놀랄까봐 두동의 자세로 떠간다.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까지 꿀 수 있게 해준다. 야, 이건 자연 환경을 아주 고려하는, 참 산이라는 자연이 이런 수많은 생물들을 고려해주고 있네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는 사실상 이 시를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특별히 낯설거나,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고, 이상한 표현처럼 보였던 거 있었나요?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면서. 양지 바른 쪽에. 여기 산을 양지, 이 단어를 모르는 거죠. 이거는 아니면은 정확한 뜻을 모르겠어요. 이건 설명을 해주고, 이거 이제 낯선 개념이니까. 자, 우리가 이것도 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분위기를 보자 해가지고. 근데 물론 그 양자가 다른 양자일 거예요. 자, 지금은 낮이에요.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에요. 자, 태양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양기를 상징한다, 즉 플러스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보통 달과 관련된 건 밤에 된 거나 마이너스 음기를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자, 이 양은 원래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자는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플러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밝게 비춰지고 뭔가 긍정적인. 실제로 우리가 보통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해가 잘 드는 곳에 모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에 가보면 생각보다 무덤이 많아요. 무덤이 많은 이유가 이제 화장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봉분,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묻어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살았던 조상님을 모신다. 근데 이 조상님을 모신 땅이 보통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상님을 모신 그 무덤이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데거나 아니면 땅이 축축한데거나 그럼 이제 자손이 고생을 한다는 얘기가 막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가장 좋은 무덤 자리는 어디냐? 해가 잘 드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햇살이 잘 들어오는 자리. 즉 태양의 플러스적인 기운이 잘 들어오는 자리다. 양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해가 잘 드는 곳에다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모신다는 거고. 아주 이거는 꼭 체크해 보길 잘했어요. 아까 존폐랑 비슷해요. 사실 요새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라서 그래요. 요새 대부분 납골당에, 죽으면 납골당에 가요. 대부분 화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목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화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옛날처럼 무덤을 만들지 않는다면 양지 바른 곳에 모셨다라는 말 잘 안 쓰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세대니까, 이 김광섭 시인이 여러분과 동갑은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런 표현을 썼을 거라는 거죠. 서현 학생 혹시 여기서 조금 뭐 낯설거나 헷갈리거나 이런 개념들이 있을까요? 없다. 오케이. 그럼 단어가 어렵진 않았죠. 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 봤어요. 이런 단어를, 이런 표현을 나는 수많은 시들을 봐서 이 시를 내가 이렇게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준비를 하면서 이 시를 보면서 신기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아니, 산이 어떻게 날아? 산이 난다라는 표현은 이거 굉장히 참신한 표현이다. 자, 산이 난다. Mountain flies. 산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오고 해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간대요. 어떻게 산이 납니까? 라는 이 낯설미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다시 단계로 돌아가서 양지 바른 곳에 대한 거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찾아냈고, 이거는. 그리고 내가 표현상으로 이해를 못했던 거는 산이 난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일상에서 산을 설명하면서 산이 날아다닙니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뭔가 문학에서 허용되는 표현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덩어리를 쪼개볼 것인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테 몇 번 미션으로 어떻게 이거 몇 개로 쪼개볼까요를 얘기하긴 했지만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하나 연으로 다 쪼개봐도 좋아요. 그러면 자,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건 산이 날아간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산을 통째로 들은 산이 막 산에다 날개 달아서 이렇게 그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실제로 시상이 떠올라서도 안 되고, 우리의 상식선에서의 시상, 산이 하나만 있지 않아도 우리나라 얼마나 산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산을 다 그려냈을 때 이 산의 그 맥이 진짜 새 날개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가 몇 년 전은 아니고 몇 년 전인가 속리산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속리산을 갔다 왔는데 그 속리산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딱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산이 딱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온통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고 다 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새가 난다는 표현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아, 이거 참 놀랍다. 이 사람은 그거를 바로 산이 난다라고 표현을 했구나라는 그 시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장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재영 학생,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산이 있고 산이 있고, 산이 있고, 거기에 그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어요. 어? 동굴이 있고, 산이 있고, 동굴이 있고. 머릿속에 계속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것은 국어 시간인가 미술 시간인가? 조금 있으면 왠지 스케치북까지 갖고 와서 그리라고 하지 않을까? 세상에. 일단 산과 동굴의 존재를 얘기했어요. 머릿속에. 평온하게 살아가는 새나 짐승들. 그렇죠. 걔들도 지금 재화사에 좀 넣어주길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새나 짐승들도 좀 빨리 말 좀 해서 나 좀 들어가게 해주지.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들어왔어요. 자, 머릿속에 그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이제 넣어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조물주예요. 창조주예요.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 장면. 자, 서현 학생, 이 세 번째 연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그려지나요? 산이랑 사람들 같이 있는 모습. 오케이. 산이랑 사람들이 같이 있는 모습. 자, 이제 여러분들은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다큐 PD다. 산맥을 쫙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굴이 하나 있는 거를 산을 딱 찍는 거예요. 그 다음 컷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등산하면서 앉아서 쉬고 하는 거랑 옆에 무덤도 있고 뭐도 있고 한 거를 딱 찍는 거예요. 카메라로. 컷, 컷, 컷. 오늘 잘 찍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 사는 마을이 막 번잡하게 있는데 그와 별개로 산이 따로 있으면서 세상 꼴 어수선하면 도로 올라가 버린다. 괴리가 된다. 라는 이런 장면을 나는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아, 산에 나무가 막 심어져 있어서 여기가 촘촘하게 있고 벼랑이 굉장히 또 이렇게 절벽이 있어서 사람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동시에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이제 컷이 또 나온 거예요. 컷! 자, 이번에는 조금 저 드론 띄워가지고 저기 사람 마을까지 찍어보세요 했다가 또 컷! 그 다음에 저기 나무 많이 있는 거랑 절벽 찍어보세요. 컷!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산은 다시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봉우리 옆에
이제 여기 보이지도 않는 계곡이 어디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그 계곡까지 그려놓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산이 날카로운 모습을 한번 또 보여주면서 신경질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산에 우리가 지금도 가면 느낄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산에 가보면 그런 풍경이 있을 거예요. 멀리서 보면. 여기는 아직도 눈이 쌓여있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여기 어딘가에서는 내가 이번에 조금 느꼈어요. 아, 입춘 지나면서 싹이 돋기 시작했구나라는 거를. 아,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를. 자, 컷으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그림이 연속적으로 그려진다면 산에 대한 여러분들은 그림을 잘 그려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 조물주가 돼서 그걸 그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풍경을 계속해서 연상할 수 있어야 최소한 이 시가 가지는 분위기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예전엔 나하고 이해를 했다면 이 안에 있는 풍경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이 컷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시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가 그려내는 그 형상, 그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컷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PD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들을 산의 산맥, 동굴, 사람들 밑으로 쭉 내려가서 사람 사는 마을과 산이 이렇게 있는 거, 나무와 절벽,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에서 계곡 흐르고 하는 거, 유난히 날카로운 산맥, 산의 여러 계절이 함께 있는 거, 이걸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려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산에 대한 이 전반적인 풍경이 나오고 오늘 다큐멘터리 참 잘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다큐멘터리 잘 만든 상태에서 그 만든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다시 역을 봅시다. 다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장면들이 어떻게 산과 사람이 친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 장면들이 어떻게 자연과 생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 장면이 어떻게 산이 날아간다는 것을 이 낯선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자는 거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 장면들, 여러분들이 각자 쪼개서 봤던 이 생생한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맨 첫 느낌으로 던졌던, 내가 바로 그게 오늘 주제로 끝내버렸던 산과 사람이 친한 것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까? 자연과 생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까? 다시 가볼게요. 사람과 친하다는 거 대놓고 나오죠. 여기 두연, 여기 두연이죠. 여기 세연이구나. 자, 산이 사람보다 앞서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서 같이 간다. 이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가는 거. 근데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결국은 산이 멀게 느껴지는, 도로 들어가 버리는 듯한 괴리가 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사람 보고 겸손하라고 쉽게 범접하지 못하게 5만 가지 여기다 숲으로 해놓고 절벽을 만들어 놓은 거. 이 장면은 결국은 산과 사람의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그림들로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억을 딱 쳐놨을까?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끼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자, 산과 사람이 친한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 산과 사람이 친한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 이미 산과 사람이 친하다는 건 내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의자랑 어떻게 친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펜이랑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산을 하나의 사람처럼 보고 있구나 라는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산이라는 말 다른 여러분의 친구로 바꿔도 좋아요. 여러분의 그 친구가 여러분과 친하고 싶어서 어쩌다가도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 친구가 세상 사는 꼴이 싸움질 할 것 같고 어수선하면 도로 들어가 버린다. 잘 지냈던 친구도 그렇게 깨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아, 이건 산을 의인화했구나. 인격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걸 파악하자는 거죠.
그러면 산과 사람이 친하다는 걸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헷갈릴 만한 표현들, 이렇게 기역자 딱 쳐져 있고 니은자 딱 쳐져 있어서 문제 나오는 표현들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왜?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 이 표현이 낯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이 어떻게 날아요로 낯서니까 여기다가 기억 빽 쳐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낯선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아 선생님 문학적 표현은 어려워요. 이거는 어린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똑같아요. 나는 어린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에 대한 이야기나 수업을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똑같이 얘기하세요. 다 하나같이. 이 표현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당연해요. 당연해요. 내가 힘드니까 문학을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평상시에 안 쓰는 표현이니까. 그런데 그걸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린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을 통해 추론해 보건대 얘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식으로 가자는 거죠. 자,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 그랬어요. 자연과 생물의 관계. 자, 그럼 이 위로 가봅시다. 산은 날아도 새둥지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 속에서도 흙 한 줌 도라는 게 들썩거리지 않는다. 자, 아까 산하고 동굴을 하나 크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업돼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꾼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에다가도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동물이 생물이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꿀까요? 어떤 꿈을 도대체 꾸기에? 사람처럼 꿈을 꾼대요. 동물이 과연 자면서 꿈을 꿀 것인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꿈을 꾼대요. 아, 이 동굴이라는 공간이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굴 딱 표시해 놓고 이 굴은 어떤 의미일까?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이 앞의 장면. 산이 날아다니고 사람까지 보듬어주고 하는 이걸 봤을 때 뭔가 품어주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구나. 자연과 생물의 관계는 여기서 포용적인 관계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장면들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시 돌아가면 산과 사람의 친한 관계, 자연과 생물의 관계, 생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전반적으로 이 산이라는 대상이 인간에게도 자연에게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포용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이 장면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첫 느낌이 오늘 시의 주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비슷한 유의 시예요. 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두 번째 시는 이준관 시인의 가을 떡갈나무 숲이라는 시예요.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쐐기집이거나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의 아래 집이 되었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들의 홀리에 그 눈부신 날갯짓 소리 들릴 듯한데 텃새만 남아 산 아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 한다. 나는 떡갈나무 밑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핥아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이런 시예요. 자, 제가 한 번만 아까 얘기했죠? 읽었으니까 읽을 순서가 있다는 거. 자, 길이도 비슷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우소리에다 다털이 되었다. 아니면 쐐기 집이거나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의 아래 집이 되었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의 혼내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를 듣는데 서스만 남아 산 아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주와 아름다운 목청 끝에 갈무리한다. 나는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한탄 산울림이 떠내려온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등걸.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 짐승이 서로 핥아보다가 지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놓았을까. 그 순한 산 짐승이 자꾸 지적하았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청해버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입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 종이로 따뜻해질 거야. 입을 떨군다.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 시를 딱 처음 읽었을 때 지금 뭐가 설명 안 했어요.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외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오, 오케이. 외로움이 있어요. 자, 서현 학생 혹시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떡갈나무가 혼자 있는 떡갈나무가 혼자 있는. 좋아요. 외로움, 혼자 있는 듯한 느낌. 이게 어느 정도 첫 느낌이 여러분 되게 답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강박을 가지면 안 된다는 내가 샘플 하나 제시해 줄게요. 나는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눈물이 좀 말랐다 내 삶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 많이 울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변에서 감정을 표현하면 안 돼. 넌 울면 안 돼. 아니 나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갖고 오지 않는다는 거 이미 예전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울면 안 된대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눈물이 말라버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이제 우는 것도 연습이 필요했었구나. 내가 우는 감정이 사라져 버렸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그냥 아는 분하고 저녁 때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울컥해지는 거예요. 어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이런 게 섞이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내가 십몇 년 만에 이 눈물이라는 감정의 어떤 그 흔적이 회복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정말 되게 전율이 느껴진 순간이었는데 난 이거 보면서 그냥 내 생각이 난 거예요. 첫 느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나한테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건 백현빈의 에피소드예요. 첫 느낌은 이런 거예요. 본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준관이라는 사람도 여러분들의 각자 그 에피소드로 이걸 읽으면서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쓴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시험에서 안 중요할 것 같죠? 아닙니다. 대부분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틀은 거의 한가적으로 묶여 있어요. 자, 외로움의 감정, 혼자 있는 듯한 감정, 그 고독 속에서 뭔가 달래주는 듯한 이 감정. 나는 떡갈나무에게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떡과 나무도 나를 그렇게 해서 내 마지막 손이야라고 달래주고 있어요. 우리 세 사람의 감정을 합치면 오늘의 작품의 주제가 나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낯선 단어들이 혹시 있었나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거나? 홀리는 알 것 같고. 홀리는 결혼식이니까. 없었나요? 저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쌤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런 표현들. 아니면은 단어가 어렵습니다. 단어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표현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없었나요? 딱. 난 하나 있긴 있었는데.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내가 어떻게 별이 된다는 건가? 이제 이 궁금증을 갖기 시작한 거죠. 자, 내가 만약에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작품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나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 시에서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라는 이 질문을 내가 여러분한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나 예를 들어 학생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야. 내가 갑자기 학생이 됐어. 그래서 쌤, 이거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는 이 표현,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재환 학생 어떻게 답해 줄 것 같아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라는 이 구절. 나는 사실은 이 구절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자,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재영 학생이 만약에 나중에 뱃쌤이 됐다. 내가 뱃쌤한테 물어본 상황이 됐다. 반대로. 자, 뱃쌤.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는 이 표현이 도대체 왜 여기서 쓰였을까요? 를 내가 물었을 때 쌤의 입장이라면 무엇으로 답을 할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시에서 이 표현을 썼을까? 왜 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냥 완전 자기 혼자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으로 첫 번째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김쌤한테 물어봤다. 선생, 이거 저기 왜 이래 썼을까요? 외로운 존재에 대한 위로. 이거의 연장선상이에요. 맞아요. 혼자 있는 고독의 상태,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위로해주는 상태. 그런 존재가 있으면 내가 다시 눈물의 감정을 회복하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다시 나도 회복이 되고 난 자유다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건 내 세상이다. 온통 차지해버리는 내 세상이다. 떡갈나무 하나만 있어도 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갖게 됐다는 거죠. 자, 장면으로 한번 이 얘기가 정말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떡갈나무 숲이 나와요. 그 떡갈나무 내 뭐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떡갈나무 숲이 나오고 그 숲에서 어떤 이파리들이 떨어져 있고 막 이렇게 그 이파리가 일부는 어떤 집처럼 됐고 여기는 벌레들의 집이 됐고 그리고 그 숲을 전체적으로 있었던 풍뎅이들도 있었을 거고 여기 그리고 뭐 산 아래 콩밭에 뭔가 울리는 노래 같은 게 있었을 것이고 자 다큐멘터리 또 만듭니다. 떡갈나무 잎을 하나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노루의 발자국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 등걸에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나는 사람으로서 앉아가지고 여기서 하늘을 한번 보고 있는데 아 밤이 되니까 뭔가
온통 난 숲을 차지할 것 같은 이 느낌. 근데 거기서 어떤 열매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열매를 발견했을 때 그 열매가 무엇일까? 나는 떡갈나무에게 뭐 기대에 앉았든 어쨌든 앉았든 간에 중얼중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떡갈나무가 잎을 하나 딱 떨구는 거예요. 이 장면들. 자, 한번 다시 연결해 봅시다. 숲에 이파리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숲에는 벌레들이 곳곳에서 여러 마리들이 조용히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나는 이파리 하나를 보면서 줌인 되겠죠? 노루의 발자국을 찾아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노루의 발자국을 찾아보다 보니 나는 문득 나무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밤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될까? 혼자지만 외롭지만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리고 어느 열매를 하나 보게 된 거죠. 그 열매가 어떤 것이었을까? 자기 새끼를 위해 남겨놓은 배려의 의미는 아니었을까? 내가 나무한테 쭈글쭈글 대니까 이 나무는 이파리를 하나 떨어뜨려줘서 나한테 위로를 해주고 있다. 라는 이 자연의 또 우리는 연속적인 장면들을 봤어요. 이 장면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그 장면을 그리면 그 다음 해야 될 첫 번째, 그 장면을 외로움의 감정하고 모두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장면에서 표현됐던 묘사되었던 모든 표현들은 외로움으로 귀결이 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떡갈나무가 혼자 있는 듯한 그 장면, 그래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위로,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렸던 이 장면들과 모두 연결을 시켜서 봐야 돼요. 이 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시를 읽는 가장 핵심적인 건 여러분들이 읽는 그 시의 그림, 시상과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 이 첫 느낌에서 발견했었던 이 주제가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즉 여러분들이 봤던 그 주제가 곧 시에 나오는 표현의 근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모여서 시의 주제가 된다라는 요 왔다리 갔다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시의 독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머릿속에 다양한 장면의 컷을 그리고, 웹툰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웹툰 한 편을 쭉 읽는다 했을 때 앞에 장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 장면부터 뒤에 장면까지 쭉 읽고 마지막에 남는 여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첫 장면에서 생각되는 예상되는 주제가 있을 것이고, 자, 웹툰을 딱 열었어요. 첫 장면에서 나오는 느낌, 뭔가 오늘은 뭔가 싸울 것 같다, 뭔가 막 불꽃이 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되게 봄 분위기인지 몰라요. 그 장면, 그리고 그걸 쭉 내려서 스크롤해서 내려서 보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그 컷마다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걸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거 다 읽고 갔을 때 마지막에 댓글까지 봤을 때 아, 이거는 평점이 10점 만점에 9점 몇이구나라고 체크를 하면서 쭉 봤을 때 오늘 이런 얘기였고 난 이걸 느꼈구나라고 그걸 읽고 다음 걸 읽어야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카톡을 보거나. 자, 이 흐름을 시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자는 거죠. 내가 느낀 첫 느낌이 대체적으로는 주제와 맞을 거다.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그냥 생리적인 거, 아 배고프다, 아 졸려, 이런 것만 아니라면, 이 시를 읽고 느낀 느낌이라면 대체적으로 거의 80% 90%는 바로 이 사람과 여러분이 교감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 시인과. 그러면 두 번째는 분명히 특이한 표현, 낯선 표현, 왜 이런 표현을 쓰지라는 질문들이 던져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그 그림들은 모두 그 질문에 대한, 그 표현에 대한 답으로 귀결이 될 것이다. 요거를 이해하는 과정. 그래서 다시 시상, 여러분들이 그 컷으로 그려낸 시상과 그 주제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시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시에서 그려지는 머릿속의 그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느낌 때부터 생각했던 그 주제. 이 둘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 둘의 관계를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시에 대한 표현을 믿고 찾아낼 수 있고, 시에서의 특정한 배경과 그림을 믿고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요거를 같이 잘 보는 것이 다시 한번 시 독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